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오늘은 중국 경제 이야기하고 삼성전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삼성전자 위기설 요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실적에 실망하시기도 하고 또 이례적으로 임원이 나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까? 삼성이 좀 억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10조나 이익 냈는데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은 일자를 보고 싶은데 이자를 자꾸 보여주니까 실망한 건데 결국은 1등 하던 회사가 2등 한 것에 대한 실망감인데 그 이유를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사물 보는 실력이 떨어졌다. 경영진의 통찰력이 떨어진 것이 이제 페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HBM 쪽에서 왜 못했냐는 부분하고 그 스마트폰에서 점유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한 4년 전에 그 의사결정자들의 판단 미스가 이제 4년 후에 이제 효과로 나타났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한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 두 번째는 이제 남아있는 쪽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그 서로가 서로를 그 품앗이하는 그런 관행, 반도체가 잘 나가는데 이게 묻어가지고 전체 회사가 좋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은 파운드리는 파운드리, 핸드폰이면 핸드폰, 메모리는 메모리 각자가 이제 그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피 터지는 상황에서 삼성은 서로가 서로한테 묻어가던 이제 그런 양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1등 하는 사업 옆에 묻어가지고 2, 3등도 같이 가던 것이 1등이 무너지면서 같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불상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팔고 떠나간다 이런 얘기로부터 또 위기설이 불거져 나오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1등이 저주죠. 그 소니, 노키아, 인텔, 폭스바겐. 전설의 30년, 40년 1등들이 이제 추락하는 걸 보고서 삼성도 같은 이제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불식시키냐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디램 시장에서 이제 중국이 캐치업을 해서 삼성의 점유율을 파먹고 있다 이런 뉴스가 뜨면서 샤를 크게 받는 것 같은데 그건 좀 과장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회사들의 실력이 생산 캐파로는 한 10%. 그렇지만 실제로 캐파 가동하는 걸 보면은 한 5% 정도 점유율, 그리고 생산하고는 수율이 낮기 때문에 진짜 생산 점유율은 1% 내외인데, 근데 이것이 이제 샥을 주는 것은 물컵에 물이 거의 차있을 때 한 방울만 부어도 물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수급이 이제 오버서플라이, 이제 여기에 직면해 있을 때 중국이 조금 더 갖다 본 것이지,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먹어 삼성이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시장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삼성이 이제 메모리에서도 크게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시장은 항상 옳죠. 그래서 반성문 쓴다고 그래가지고 봐주는 게 아니고 반성문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감동 없는 레토릭으로 보여준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손대 회장이 전자제품을 마당에다 불태우면서 결기를 다진 것처럼 그래서 별 감동 없는 반성문 보다가는 정말로 이게 최근에 보면 중국이 3중 폴더폰을 만들어요. 3중 폴더폰. 370만 원짜리를. 그런 삼성이 2중 폴더폰을 만들고 있는데 2중 폴더폰을 다 갖다가 불사 지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결기 같은 것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외판이라는 것은 시장은 썩은 고기 절대 먹지 않는 이제 시장의 속성이죠. 근데 이제 30년 1등 하다가 2등으로 내려앉았을 때 시장이 보는 것은 이제 맛이 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도체 사이클을 보통 18개월을 보는데 지금 새로운 리더가 이제 시작한 지 한 6개월 이제 돼 가는데요. 앞으로 18개월, 그러니까 한 1년, 내년 이맘때까지 숫자를 보여주면 다시 가는 걸로 보지만, 만약에 그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이게 5만 전자, 6만 전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황은 삼성이 좋은 이제 풀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 실수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재가 유출돼서 뭐 못 만든다고 그러면 인재를 스카우트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은 성과를 어떻게 보여주냐면 돈을 줘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HBM에서 지금 밀렸다. 3폴드에서 우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HBM을 상대를 이겼을 때 그걸 개발한 사람, 어떻게 보면 최대 공로자한테는 CEO보다 더 높은 연봉을 줬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당근을 줬을 때도 못하냐.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똑같은 조건, 똑같은 보수, 뭐 여기에서 열심히 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토요일 12 출근하고 일찍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자. 그것은 AI 시대는 맞지 않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18개월 사이클 안에서 답을 못 내면, 그리고 답을 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삼성이 인재 풀이 있다고 하면 이제 성과급으로 보상하면서 결과를 보여주면 답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 봐야 되는 포인트는 그러면 예컨대 HBM 같은 AI 칩과 관련된 메모리에서 성과를 보여주냐? 엔비디아 납품 성과 같은 걸 보여주냐? 뭐 이런 걸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폴더블 폰에서 뭐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게 어떤 간에 1등하는 위치를 다 찾아야 되는 거죠.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예를 들어서 공정을 개발한다든지 수율이 나왔다든지 그것의 결과는 이제 엔비디아든 뭐 이쪽에서 수주를 받겠죠. 그래서 뭐 지금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삼성의 트랜스페어런시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TSMC하고 두 개 비교를 해보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데, 제가 이번 2분기도 다시 한번 자료를 쭉 봤더니만 뭐 DX 부분, DS 부분, 뭐 반도체 그냥 뭉쳐가지고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정말 어느 사업부에서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TSMC 사업 보고서를 보면 제품별로 핸드폰에 들어가냐, 서버에 들어가냐, 가전에 들어가냐 다 나와 있고, 기술별로 이것도 다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고, 국가별로도 다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매를 맞아야 될 부분을 다른 데 묻어가지고 숨기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자극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게 자신감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거 세일즈 브레이크다운을 제품별로, 기술별로, 시장별로 안 하냐고 그러면 기밀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영업 기밀의 일부기 때문에 공시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TSMC는 기밀을 공시해도 되냐?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후진적인 이제 마인드,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을 시장한테 냉정하게 심판받는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하나 더 짚자고 투명성을 높여라. 투명성.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전 소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그 12개월, 18개월 주어진 시간 동안에 삼성전자가 다시 뭔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시장은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삼성의 진짜 실력이 뭔지는 이번에 증명 못하면 이제 정말 1등의 저주를 받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그 5개 회사와 같은 부류로 가는데, 저는 그런 삼성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고요. 중국 경제가 요즘 굉장히 뜨거운데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급락하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타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 정부가 굉장히 대대적인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경기 부양책을 또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이야기 좀 짚어봤으면 싶은데요. 일단 좀 시장은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9월 13일 저변 대비 한 방에 29%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정에서 한 8%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어떻게 하락했던 주가가 바로 이제 2주일 만에 정보 쪽을 갱신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뭐 어느 정도 강풍이냐 그러면 거래소 서버가 다운되고, 증권사, 메이저 증권사들 한 7개, 8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개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3년 반 동안 내리 빠졌던 주가에 2억 명의 개미들이 동시에 주문을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뭐 폭등이 겁나냐고 그러는데 겁을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 주가가 3년 반 동안 올랐는데 중국은 3년 반 동안 계속 이제 최저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뭐 29% 폭등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가 차트 준비한 거 있을 건데 보시면 뭐 저렇게 폭등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차트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보면은 뭐 아직 이제 뭐 미미한 수준이라서.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은 저것은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주식이 지금 중국이다. 이제 뭐 그렇게 보고서 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서 뭐 더 오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리고
그 근거로 많은 분들이 또 중국 정부 경기 부양해서 이번에는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중국 정부 경기 부양책이 좀 이번에도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중국이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경기 부양책을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사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앙은행, 우리 같은 한국은행 총재가 나와가지고 한국은행 돈을 증시에 직접적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금감이 뭐 증감이 다가 나와가지고 그냥 얼핏 보시기에는 뭐 다 숫자가 몇 개인지도 모를 부양책을 냈고 그 이후에 지금 우리 같은 기획재정부라고 봐야 되겠죠. 발개위 장관이 나와서 10월 8일 날 경기부양책을 했고 10월 12일 날 그 재정부 장관이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보고 있는 이제 경기 상황, 경제 상황을 이제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데 아마 중국이 연초에 5% 성장률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분기 뭐 5.4, 2분기 4.7, 아마 3분기 잘해야 4.6 정도인데 연간으로 5%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럼 4, 4분기에 적어도 5.4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넘은 동안에 총력진을 편다. 그게 이제 이런 뭐 엄청난 부양책을 낸 이유인 것 같고 그래서 뭐 금리 정도 내리고 뭐 돈 집어넣는다고 해서 시장이 반응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소비하고 부동산 이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재정 정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재정부 장관이나 그 기획원 장관은 경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그냥 구체적인 숫자를 얘기를 안 했어요. 몇 조를 집어넣겠다는 건지.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도 뭐 엉터리 같아 보이지만 그 국회에서 부채 한도를 승인을 받아야 국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달 하순에 열리는 전인대 상무회의에서 이 부채 한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아마 작게는 2조, 많게는 10조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시장은 보이는 것만 믿죠. 그래서 그거 제대로 확인되면은 뭐 투자하지. 그래서 그 정도로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뭐 시장이 생각하는 한 4조에서 10조 정도가 되면 GDP 5%에서 10%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08년에 원자보 총리가 금융위기 때 대략 한 4조 위안? 그때 GDP 6%를 바로 이제 12%로 끌어올린 게 GDP 10%예요. 1위안이 지금 한 190원 됩니까? 190조죠. 190조 원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1900조를 10조 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10조 원이면 1900조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 GDP의 대략 한 10%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토를 달아요, 장관들이. 숫자를 자기가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재정적 사유를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정부 부채 비율이 중국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비율을 우리가 계속 높일 수가 있다. 뭐 그다음에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발행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 4, 4분기에 국채 발행을 적어도 2조에서 3조 정도를 하면서 그럼 2조에서 3조를 한다는 것은 연간으로 했을 때 12조를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4분기에 GDP를 마치고 내년에는 또 중국이 그 5개년 계획을 하는데 2025년은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도 한 5%를 맞추려고 하면 그 전 세계적인 경기가 한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반기에 숫자를 맞춰놔야 하반기가 조금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중국의 재정 정책이 아마도 굉장히 센 강도로 나와서 아마 경기를 리커버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투입하면 그 경제가 조금 비어 있다고 하셨던 5% 성장에 조금 비어 있다고 하셨던 그 정도는 채워서 5% 성장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 뭐 경기가 어떠냐 하는 것은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죠. 돈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냐고 그러는데 나중에 지금 실적 보니까 다 2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가는 벌써 뭐 6개월 전부터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도 바보가 아닌데 이게 외국인 포함해서 중국 국내가 2주 만에 30%를 폭등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보가 있다는 거죠. 뭔가 정보가 있다. 그렇죠. 좋아질 것이다. 그 부동산은 지금 괜찮아진 상태인가요? 부동산 위기설 굉장히 이번에 많았었잖아요. 아주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전 1년 반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했지만 찔끔찔끔했어요. 그래서 이제 진통제만 줬던 거죠. 근데 이번에 뭔 얘기를 했냐면
부동산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않게 하겠다. 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 중앙은행이 부동산 회사들의 유유 토지를 은행이 이제 대사면 그 금액을 중앙은행이 재대출해 주겠다. 중앙은행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 손을 넣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고 이제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게 개미들의 이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중국은 국경절에서 일주일 동안 오는 주인데 그 주요 도시의 복덕방들은 문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또 문의량이 폭증을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기업들에 대한 자금난을 해결해주고, 네. 그리고 정부가 이제 입으로 얘기해주는 것 중에서 그럼 진짜 그렇게 하니 그러는 거를 지방정부가 이번에 국채를 발행해서 주면 그 돈 가지고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이제 정부가 사가지고 이거를 임대주택으로 자산해서 줘라. 그러면 뭐 이제 재고로 악성재고로 했던 기업들의 그 자금 사정이 좋아지죠. 그래서 그걸 이번에 같이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부동산도 아마 9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마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는 사사분기에는 아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 개인들한테도 집값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어쨌든 살 사람은 사라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시그널을 준 거고, 기업들한테는 이제 자금을 지원한 겁니다. 자금 지원을 사실상 한 셈이고. 두 가지로 중앙은행이 하나 하는 것하고 지방 정부가 이제 악성 재고를 사주는 거.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이제 뭐 집이 안 팔리니까 나대지가 많았던 거죠. 땅은 사놨는데 돈이 거기 묶여 있는 거. 그걸 은행이 재구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은 중앙은행이 돈을 대줄게.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부양치를 쓴 상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자산에서 생긴 부실을 정부가 좀 떠안고 가겠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럴 여력이 지금 있는 겁니까? 그래서 중국은 뭐 전 세계 정부 중에서 부채비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0% 훨씬 넘잖아요. 일본은 200% 넘고, 근데 중국은 뭐 중앙정부 부채로 보면 40% 언더고 지방정부 합치더라도 100%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훨씬 낮죠. 그래서 뭐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뭐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건 이미 2008년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미국하고 관계에서 뭔가 갈등이 많이 불거지면서 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5%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AI 기술이나 이런 거에서 미국이 돌파구를 안 만들어주면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단번에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데, 중국이 왜 지금 내수를 저 난리를 치고 갑자기 하냐고 그러면 아마 내년도에 자기네들 판단으로 누가 당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이제 무역 쪽에서 브로킹이 세게 들어왔을 때 결국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키우지 않으면 양방으로 다 터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장관들 취임하고 업무파악하는 한 6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때까지 내수 시장을 확실하게 살려놓지 않으면 하반기 가서 미국의 브로킹이 들어왔을 때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다. 그걸 같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나 뭐 이제 반도체 통제는 그 말은 그렇게 센데 실제적으로 중국이 반도체 생산이 줄어들었거나 뭐 AI 산업을 완전히 포기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 생산은 오히려 늘어났고, AI도 뭐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세계에서 2등은 중국이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 아니에요. 여전히 이제 그 따라가고 있고, 그것은 미국의 통제가 좀 느슨한, 막았다고 막았지만 우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가한테 수출하는 건 막을 수 있지만 싱가포르나 예를 들면 다른 지역에 수출돼 있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칩을 그걸 중국이 사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웃기는 것은 그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중국이 거기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쓰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건 이제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멍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죽었다고 이제 볼 수가 없는 증거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국가 대 국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미국이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죽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재받은 기업이 한 650개 되는데 그중에서 부도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그렇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부도는 없다.
그러니까 대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대선 뒤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무역으로 공격할 거니까 그 내수시장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리스가 되면 기술 봉쇄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기술 국산화를 이제 반도체하고 AI 쪽을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우리를 놓고 보면 트럼프가 되면은 뭐 중국이 수출을 못하게 되는 부분,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제 반도체 통제가 심해지게 되면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한 31% 최대 시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뭐 반도체 수출 최대 시장이 홍콩까지 포함하면 62%가 중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 시장에 이제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AI 때문에 HBM도 중국에 수출하는 걸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한테 이제 피해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로 봐서는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약간의 간접적인 이익이 얻을 수 있지만, 이게 해리스가 되면은 중국이 반도체 국산화를 더 이제 악착같이 하게 되는 이제 국산화의 그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되죠. 역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통제를 받거나 하면은 수급이 꼬여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지만, 조금만 길게 보면 중국의 국산화가 한국에는 부메랑으로 세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 통제를 강화하면 중국이 처음에는 반도체 같은 거 못 만드니까 국제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익을 잠깐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술을 못 가져가게 되면 국산화를 해버릴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경쟁 관계가 돼서 우리도 어려워진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이미 그런 조건이 벌어지는데, 전 세계 탑5 반도체 장비들이 금년 상반기에 대중국 수출 비중이 최근 3주 중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중국이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ASML 같은 경우를 보면 노광기를 앞으로 3년치 쓸 거를 금년 상반기까지 다 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대로 보면 반도체 장비 수출이 중국으로 가는 게 뭐 비중도 줄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중국이 세계 탑 레벨의 반도체 장비는 국산을 못하지만 한국이 만들고 있는 정도 수준은 이 국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미 그런 시그널이 우리한테 조금 보이기 때문에 뭐 초격차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대선 이후에 중국으로 이제 장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내수를 부양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재정 투입해서 내수 부양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어요? 뭐 우리는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멤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가전제품, 자동차 뭐 여기에 이제 그 보조금 줘가지고 교체를 하기 때문에 우리 뭐 부품이나 소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리커버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제 뭐 건자재 이쪽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룸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얘들이 내수 부양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한테 이건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지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 같은 뭐 우리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이건 이미 뭐 공장을 상당 부분 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경제는 플러스 요인은 확실히 맞다. 근데 그게 과거하고는 굉장히 낮은 수준 강도. 그리고 우리한테는 나쁠 일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 경제는 망한다는 그런 얘기, 폭망론이죠, 이른바.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중국하고의 우리 관계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사드 때 수준으로 우리가 한중 관계가 나빠진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역 적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과 관계라는 것이 뭐 사회주의 국가하고 친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친구하고는 딱 한 가지죠. 뭐 무역 수지 흑자를 거기서 받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게 이제 2023년에 적자 나고 금년도에도 적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역 수지 적자를 우리는 중국이 이제 망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만 중국에서 대출을 했지, 뭐 자동차 회사, 핸드폰 회사, 뭐 커피, 유통 전부 미국에서는 멀쩡하게 장사하고 있죠. 테슬라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GM4도 뭐 그대로 있고, 애플 그대로 있고, 스벅 그대로 있고, 맥도날드 그대로 있고, 월마트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출을 중국 시장이 망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기사를 쓰고 그걸 계속적으로 유통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두 가지, 그 한중 관계 악화에 무역 적자가 난 것을 갖고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고,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폭망이나 폭망할 가능성이 있으면 미국이 저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죠. 가면 내버려둬도 망할 건데 그럴 이유가 있냐는 거죠. 반대로 역설적으로 중국이 계속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막고 있는데 우리만 중국 망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미스언더스탠딩이 있으면 나중에 가면 미스테이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순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의 실력을 냉정하게 안 보면 이게 미스언더스탠딩이 나와가지고 미스테이크 할 수 있는 불상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조금 더 큰 시각으로 그 미국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진짜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는 쉽게 이제 판별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타조 신드롬이라는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래서 뭐 타조가 평양에서 맹수나 장군 만나면 이제 도망간 거 머리를 땅에 박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보기 싫은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이제 무시하고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세계 경제의 6분의 1이 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우리나라의 지금 금년도도 대미 수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출 1위국은 중국이에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망했다, 뭐 이제 그 안 보려고 해도 안 볼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안 죽고서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 걸 계속 먹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이제 뭐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것만 해석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타조가 머리를 박는 이유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지만 이 기차보다도 고체가 훨씬 더 소리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 기차 철로에다 길을 대고 있으면 네. 먼 데에서도 기차가 오는 게 들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타조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먼 데서 오는 저걸 알아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타조의 지혜를 안 보고서 그냥 이제 안 보려고 하는 것 정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은 이건 중동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미 흑자가 많이 늘지만 대미 흑자가 전기차 배터리 뭐 여기서 주로 나는데 반도체. 근데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원자재 뭐 80% 90%를 중국에서 산다고요. 반도체 마찬가지로 한 40% 원자재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하고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돼가지고 중간에 끼인 한국에 이제 중국이 원자재를 수출하지 않겠다. 이러는 순간에 우리가 대미 흑자도 바로 적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우리한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국을 바라보는 것들을 이제 안 팔리는 우리 제품 이제 그런 시장으로 볼 게 아니고, 뭐 중국에서 안 팔리면 어때? 유럽이나 미국에 팔면 되지. 근데 문제는 원자재를 거기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리 사우디나 중동처럼 이 원자재에서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유럽에 팔지를 못하는 불상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준의 만에는 뭐 안 사는 거 만인 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로서는 상대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서 너무 낮게 평가했다가 이제 한 방 맞으면 그러면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조금 우리 중국하고 관계에서는 이제는 뭐 한 3, 4년 동안 뭐 중국 위기론, 붕괴론, 폭망론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그 사이도 뭐 멀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땐 이제는 조금 냉정하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저거 실리를 찾아가지고 적자는 걸 흑자로 바꾸고 또 이제 원자재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관리하냐. 여기에 집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서 타조 신드롬에서는 벗어나되 타조의 지혜는 배워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